현대 러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크렘린이 자국 국영은행의 직원을 해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전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국가개발은행으로 이 기관은 3,800만 러시아인의 연금 자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전국에서 가장 보호받는 고용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 주에 푸틴이 이 은행의 전체 직원의 15%를 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경제의 근본적인 무언가가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어서 크렘린조차 더 이상 이를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고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러시아는 하루에 모집하는 병사보다 더 많은 병사를 잃고 있습니다. 푸틴의 보좌관들은 이제 1950년대 소련식 매뉴얼에서 바로 나온 강제 노동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인들은 방금 최악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보드카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모든 러시아 위기 속에서도 저렴하게 유지되던 단 한 가지가 이제는 통제 불능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푸틴이 뭘 하고 있는지 맞춰보세요. 그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캔디스 온스, 앤드류 테이트, 그리고 그의 남동생과 함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자신만의 가짜 다보스 포럼을 열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러시아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푸틴은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학자들과 파티를 열려고 했지만 우크라이나가 포럼이 진행되는 동안 도시에 드론 공격을 가해 그 파티를 망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저는 러시아 경제 내부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왜 푸틴이 대부분의 서방 분석가들이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던 정책들을 꺼내들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우크라이나가 이번 전쟁 내내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굴욕적인 타격을 가한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정상회담, 푸틴이 주최하는 가짜 다보스 파티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그 해고가 왜 거의 불가피했는지 설명해주는 계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러시아 정부는 막대한 돈을 까먹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렘린이 여전히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 어떤 것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하루에 1,000명이 넘는 병사를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지난 몇 달 동안 꽤 꾸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을 할 때 농담이 아닙니다. 이제 거의 모든 사람이 이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데 동의합니다. 핀란드 대통령 알렉산데르 스투프의 이 발언을 들어보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군이 한 달에 약 3만 5천 명의 러시아 병사를 제거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러시아는 잃는 병력만큼 모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발사하는 것보다 더 많은 드론과 미사일을 러시아에 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보다 더 많은 영토를 되찾은 첫 번째 달이었습니다. 수치로 말하자면 현재 러시아에서 전쟁의 인기는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타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러시아는 인터넷, 텔레그램, 왓츠앱을 차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흐름이 바뀌었고 우크라이나가 우위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그 1,000명이라는 숫자에는 사망자와 부상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그 부상자들 중 일부는 회복해서 다시 전선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학 문제는 더 쉬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방정식의 다른 쪽도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매달 약 3만 명의 신병을 모집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병력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점은 그 격차가 지금은 작지만 매달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군대가 줄어들고 러시아가 전선에서 점점 밀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지난 2달 동안 계속해서 영토를 잃고 있습니다. 모집 수치를 보면 이 모든 것이 이해될 것입니다. 2026년 첫 3달 동안 러시아의 모집 인원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0%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소세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즉, 모집률이 매달 점점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러시아인들은 계약서에 서명하면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점점 깨닫고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러시아 지휘관들이 이른바 인간 파도식 돌격이라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러시아 병사들을 요새화된 우크라이나 진지로 계속해서 물결처럼 보내는 것입니다. 충분한 병사가 죽을 때까지 계속 보내고 마지막 파도가 성공할 때까지 반복하는 겁니다. 계산은 아주 간단하죠. 러시아 지휘관들은 충분히 많은 병사들을 보내면 우크라이나군이 탄약이나 드론이 바닥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자국민을 죽이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혁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 계약서에 서명하는 러시아 병사들의 생존 확률이 그리 밝지 않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여기 한 러시아 병사가 전선에 나가서 보너스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가 전선에 다녀온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후일담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야, 특별 군사 작전에 가기 정말 좋은 날이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정말 Curb Your Enthusiasm의 테마곡을 틀고 싶었는데 여러분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있잖아요. 러시아 군인들, 아니 러시아 군인이 되려던 사람들도 그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벌이고 있는 이 최전선 공격에 그들이 지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모집 인원이 급감하는 두 번째 이유로 이어집니다. 러시아가 제시해야 하는 돈은 계속 올라가야 하지만 불행하게도 푸틴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전쟁이 시작될 때 러시아 남성에게 3분의 1 확률로 죽을 위험을 감수하게 하려면 크렘린은 눈앞에 2만 달러짜리 입대 보너스를 들이밀곤 했습니다. 그 돈은 인생을 바꿀 만큼 큰 돈이었습니다. 게다가 많은 러시아인들은 자신이 죽을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돈이 너무 많으니까 보너스를 받고 죽을 확률과 비교해 보면서 그래, 이 정도면 감수할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제는 그 2만 달러짜리 수표가 더 이상 효과가 없습니다. 루블화가 약해졌고 러시아 지방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그 돈의 가치가 깎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러시아인들은 위험이 예전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려 더 큰 보너스를 원합니다. 수요와 공급 원리죠. 이제 불행하게도 푸틴은 보너스를 계속 올려서 더 많은 지원자를 모집할 만큼 충분한 돈이 없습니다. 이 보고서를 한번 보시죠. 그리고 이건 러시아 재무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러시아 재무자는 최근 유출된 서한에서 2026년 예산, 이번 전쟁으로 최소 280억 달러를 초과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즉, 그들은 이 전쟁에 예상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280억 달러는 낙관적인 시나리오일 뿐이며 전선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올해에만 그 손실이 2배인 560억 달러로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재무부는 이 전쟁이 계속된다면 2027년과 2028년 에도 같은 일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이 편지는 처음으로 2월에 공개된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란 전쟁으로 인해 유가가 상승하면서 러시아의 재정 수입을 조금 떠받쳐주긴 했지만 러시아가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재무부가 아마 2월에는 예측하지 못했을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러시아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을 준 것은 사실 서방의 제재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의 제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서방의 제재는 경제를 약화시키는데 수년이 걸립니다. 효과는 있지만 매우 느리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제재는 훨씬 더 빠르게 작동합니다. 드론이 정유시설에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제재는 즉시 정유시설을 멈추게 만듭니다. 몇 주, 몇 달 또는 더 오래 멈출 수도 있습니다. 정유시설이 멈출 때마다 러시아의 해외 정제유 수출이 줄고 이는 푸틴에게 들어가는 세금도 감소함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에서 더 많은 부족과 감축이 발생하고 전선에 투입되는 병사도 줄어듭니다. 이 편지에서 재무장관은 이런 일이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러시아가 돈을 잃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는 저와 달리 불평만 하지 않고 푸틴과 러시아 내각을 위한 해결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을 계속하려면 정부의 다른 부문에서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바로 그 일이 지금 대략 몇 달 후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상 시작 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국영 부문 해고로 이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영개발은행은 15% 해고를 겪고 있습니다. 50%만큼 심각하진 않지만 국영은행임을 고려하면 꽤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비용은 푸틴이 부담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전쟁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첫 번째 눈에 보이는 증거입니다. 이제 러시아는 전에는 거의 하지 않던 분야에서도 비용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은행 CEO도 이를 공개적으로 인정했죠. 저는 그게 실수일 수 있다고 생각해 앞으로 이 CEO를 계속 주시할 계획입니다. 그가 실수로 창문에서 떨어지는지 지켜볼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는 이 해고를 발표할 때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해고가 크렘린에서 직접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년에는 해고가 은행의 자회사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본 은행에만 영향이 있지만 내년에는 사나 다른 회사들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보세요. 왜냐면 여기는 아마도 해고에 있어서 가장 보호받는 기관일 테니까요. 이곳은 국영은행입니다. 러시아 국가의 일부죠.
그리고 저는 푸틴이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월급을 어디서 받을지 걱정하기 시작하는 걸 원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러시아 내부 상황이 실제로 얼마나 절박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정책은 보통 정부가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건 러시아에서만 통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같은 논리를 여기 미국이나 다른 어떤 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듣는 것보다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저는 푸틴 측근들이 러시아 내에서 내놓고 있는 또 다른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제안은 푸틴 보좌관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이 사람은 푸틴에게 경제 문제를 직접 조언합니다. 그리고 그는 정부 장학금을 받는 러시아 학생은 누구나 일정 기간 동안 정부를 위해 무급으로 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장학금에 대한 보답으로 정부에 갚아야 합니다. 거부하면 단순히 장학금만 갚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장학금뿐만 아니라 거부할 경우 실제로 장학금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위에 추가 벌금까지 내야 합니다. 저는 수학을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장학금의 3배를 갚는 것 자체가 이미 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이 사람 말로는 그 위에 또 벌금을 내야 한대요.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장학금의 목적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평생 더 많은 세금을 내면서 정부나 사회에 그 교육의 혜택을 돌려주는 데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교육의 전체 목적입니다. 지금 푸틴, 아니 우리는 마치 소련 시절처럼 노동을 미리 제공하길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만약 우리에게 무상 노동을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경제적으로 처벌받게 될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건 그냥 절차만 더 복잡해진 징집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은 정말로 선택지가 없을 때만 꺼내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푸틴이 러시아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신의 에너지와 물론 시간까지 집중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는 꼭 그렇게 하진 않지만 대신 파티를 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선 러시아 차로와 비슷합니다. 이번 주에 푸틴은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 포럼을 주최하고 있습니다. 이 포럼은 러시아판 다보스라고 할 수 있죠. 원래 다보스 포럼은 매년 스위스에서 열리는 세계 지도자들과 경제학자들의 모임인데 2022년 푸틴이 특별 군사작전을 시작한 이후로 러시아는 사실상 초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자신만의 버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미 이것만으로도 창피합니다. 파티에 초대받지 못하니 경쟁하며 다른 파티를 여는 거죠.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다보스처럼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을 초대하는 대신 푸틴은 여러분이 들어봤을 만한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우리 사회의 엘리트 사상가들입니다. 캔디스 오웬스, 앤드류 테이트, 그리고 물론 그의 남동생 같은 사람들이죠. 농담이 아니라 이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들 중 누구라도 팔로우하고 있다면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지금 러시아에 있다는 걸 알 겁니다. 왜냐하면 이 회의가 너무나도 중요해서 반드시 참석해야 하고 물론 러시아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조언해주면서 러시아 경제를 돕기 위해서죠. 하지만 푸틴의 계획은 잘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포럼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러시아 전쟁 블로거들은 이미 푸틴의 행동에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뻔한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힘든데 왜 우리는 경제를 축하하는 파티를 열고 있는 거냐고 말이죠. 그리고 왜 러시아의 미래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을 이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는 거냐고 묻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러시아 전쟁 블로거의 직접 발언입니다. 알다시피 그들이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공격 중이라는 사실은 그건 SP에 있는 저 개자식들 모두에게 인사일 뿐이야. 경제, 포럼, 아름다움. 트라 라트랄라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호구가 되는 게 당신의 운명이에요. 그들은 그냥 계속 시험해 볼 거예요. 아마 우리 모두를 죽일 그 순간까지 계속 그럴 거예요. 제발 종료. 당신들은 거기서 무슨 경제 이야기를 하려는 거죠? 우리에겐 개혁이 필요해요. 진짜. 끝났어. 이제 방향을 바꿔. 국경 닫아.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석유, 가스, 목재만 팔 수 있어. 그게 다야. 중국인들이 우리한테 뭘 주기나 해? 광섬유 케이블, 그것도 쓰레기야. 이미 시베리아의 모든 걸 차지했잖아. 완전 엉망진창이야.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악마처럼 살아야 하는 거지?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지고 경제도 무너지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린 이미 성장을 했어. 더 이상 성장할 게 없어. 모든 게 문을 닫고 있어.
남은 빈자리 있으면 그냥 임대해. 그게 전부야. 이 자식들아. 그게 바로 너희 연설의 전부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계속 더 세게 방귀나 뀌어라. 그럼 연기 좀 날아갈지도 모르지 이 자식들아. Дымок, сука, ебаный в рот, блядь. 그리고 물론 6월 2일 밤 바로 하루 전 러시아가 이번 전쟁 최대 규모 공습 중 하나를 감행했어. 미사일과 드론이 우크라이나 전역의 도시들, 특히 키이우에 쏟아졌어. 사실 키이우가 가장 심하게 공격당했지.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23명이 사망했으며 그중 어린이 2명이 포함됐고 130명이 다쳤어. 이제 여기서 잠깐 시간을 내서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이 채널에서 우크라이나 관련 사건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만 이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측면이나 전선도 있어. 그중 하나가 바로 탄도미사일 방어야. 우크라이나는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이나 패트리엇 미사일이 없거나 러시아가 아주 자주 발사하는 모든 탄도미사일을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아.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미국에 계속 요청해왔어. 트럼프 대통령, 국방부, 의회 모두에게 공개 서한을 썼지. 하지만 이란 전쟁으로 미국도 패트리엇 미사일과 패트리엇 포대 공급에 문제가 있어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에게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하지만 다행히도 우크라이나는 이제 대응할 방법이 있어. 더 이상 2022년처럼 러시아의 테러 공격을 그냥 견뎌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야. 이제는 실제로 반격할 수 있지. 우크라이나는 자체 장거리 드론과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어. 러시아와 달리 정확한 타이밍도 갖췄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대응했어. 푸틴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가짜 행사에서 외국 귀빈들에게 연설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우크라이나는 바로 그 도시를 공격했어. 하지만 푸틴과 달리 우크라이나는 민간인을 목표로 삼지 않았어. 오히려 아주 눈에 띄고 푸틴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곳을 정확히 노렸지. 그 문장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소를 공격했어. 그들은 큰 폭발을 일으키고 게다가 정유소를 가동 중단시켜서 러시아가 오랫동안 고통받게 만들지. 내가 이 영상을 녹화하기 몇 시간 전에 일어난 이 공격을 한번 봐봐. 지금 배경에서 들리는 그 터지는 소리는 러시아 방공망이 공격을 요격하려고 시도하는 소리야. 하지만 대부분 실패하고 있지. 이게 러시아가 보유한 최고의 방공망이라고 하는 것들이야. 이 방공망들이 도시 주변에 배치된 이유는 바로 이곳이 푸틴의 고향 도시이고 이 주요 도시에서 큰 행사가 열리고 있기 때문이야. 하지만 이 방공망들은 우크라이나 드론을 막지 못했어. 실제로 러시아 방공망이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어서 일부 러시아 민간 기업들은 우크라이나 드론을 격추시키기 위해 스스로 무장하고 있다고 해. 전쟁이 시작될 땐 이런 말을 할 줄 몰랐지만 지금 러시아 상황이 그렇다. 이건 내가 뉴스를 과장해서 말하는 게 아니야. 실제로 러시아 언론에서도 다루고 있는 내용이야. 이 영상을 한번 봐봐. 네자비시마야 가제타의 주요 기사에 따르면 러시아 지역들과 대기업들이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에 대비해 스스로 무장하고 있다고 해. 여기 러시아가 직면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요약이 있어. 점점 더 많은 러시아 지역들이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대응해야 하고 이를 막기 위해 독자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야. 러시아의 새로운 지역들, 즉 러시아가 합병했다고 주장하는 우크라이나 점령지들은 노보로시아 고속도로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 현지 물류상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크림반도에서는 연료 부족이 심해지고 있고 일부 지역들은 자체적으로 공격에 맞서려고 노력하고 있어. 에너지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대드론 방어부서와 예비군으로 구성된 특별자원봉사부대가 만들어지고 있어. 대기업에는 자기 방어를 위해 대구경 무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약속했어. 러시아 산업인 및 기업가 연합은 산업시설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소형 무기뿐만 아니라 전자전 시스템과 웨이저도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어. 이번 영상엔 러시아의 안 좋은 소식이 많았지만 내가 보기에 가장 나쁜 건 보드카 가격 인상이야. 그래서 나는 푸틴이 보드카 가격에 대해 어떤 행동을 할지 계속 지켜볼 거야. 나는 샘이고 다음 영상에서 보자.